엄마, 저런 아버지와는 이혼하세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거실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지요. 엄마 아빠 이혼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로 성공한 외아들 준혁이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와 함께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라고 소개를 받았지요. 준혁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예금, 부동산,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빠와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헤어지라니요. 옆에 앉은 남편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만큼 큰 문제는 없었지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왔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남편 뜻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요? 45년 헌신한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사연이 곧 시작되려 해요. 제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쁘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영숙, 올해 70살입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지요. 남편 민수와 25살에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민수는 은행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5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45년간 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아들 준혁이가 있습니다. 42살인 준혁이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지요. 제 인생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과외비를 마련하려고 남의 집 청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시장에 나가 일손을 도우며 용돈을 벌었지요. 남편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준혁이를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준혁이는 7년 전에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수진이와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는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항상 공손하게 대했고 명절 때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왔지요. 손자, 손녀는 아직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병원 일 때문에 아이 계획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우리 부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준혁이 대학 등록금을 대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제 명의로 바꿔놓았지요. 남편이 그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소.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외에 제 명의로 된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아프거나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지요. 남편도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좀 있었지만 대부분 준혁이 결혼 비용과 전세금 보태주느라 써버렸습니다. 남편 민수는 퇴직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차를 마시기도 하지요. 은행 다닐 때는 항상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 출근도 잦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지요.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노인정에서는 주로 화투를 치거나 운동을 합니다. 다들 나이 든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를 나누지요. 저도 가끔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 대학병원 과장이라고 말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큰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삶이었지요. 가끔 준혁이가 주말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면 그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같이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 환자들 이야기, 동료 의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저도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못 찾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은행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비밀번호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동네 슈퍼마켓 위치를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렸고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며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밥 먹고 옷 입고 씻고 산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준혁이에게 아버지 건망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준혁이는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자기는 아직 멀쩡하다며 병원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괜히 병원 가서 돈만 쓸 필요 없다고 했지요. 저도 굳이 남편을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요. 남편은 공원 산책을 다녀왔고 저는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진이랑 같이 갈게요. 준혁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었지요.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수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쯤 준혁이와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뒤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준혁이가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법무법인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소파에, 준혁이와 수진이는 맞은편 소파에, 변호사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그걸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준혁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준혁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지만 참고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셔야 해요. 준혁이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재산도 모두 정리해야 하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라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슨 문제라도 있니? 우리가 싸우기라도 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요. 준혁이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아빠 명의와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혼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황혼 이혼이 흔합니다. 법적인 이혼일 뿐 실제로 헤어지시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사시면서 서류상으로만 분리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준혁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 명의 아파트는 제 명의로 바꿔야 해요.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세요. 준혁이가 인감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일이에요, 아빠.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준혁이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수진이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혁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야. 아빠 재산이 탐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그럼 뭔데? 왜 갑자기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왜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바꾸라는 거야? 말해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믿고 따라주세요. 제발이요. 준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아드님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상속이라니요. 저희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준혁이가 해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요. 변호사도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꼭 해야 해요. 다시 올게요. 준혁이는 서류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와 변호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준혁이를 부추긴 걸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홀로 서 있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만나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여보, 어제 준혁이 왔었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왔었잖아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보고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에 노인정에 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김 여사님과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재산을 모두 아들 명의로 바꾸라고 한다고요. 김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거 요즘 흔한 일이에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빼돌리는 거. 나중에 요양원 보내고 재산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 있어요. 멀쩡한 부모를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준혁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의심이 자꾸 커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한번 넘어가면 끝이에요.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저를 배신하는 걸까요? 의사로 성공했으니 이제 부모가 짐이 된 걸까요? 45년 헌신한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남편 말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오해예요? 내 재산 빼앗으려는 게 오해예요?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서 왜 설명은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따졌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대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무 설명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믿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건망증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마음대로 들어온 거였어요. 거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들어오래. 엄마, 진정하세요. 오늘은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내가 뭘 설명하려고? 내 재산 빼앗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엄마. 준혁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혁이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지. 무슨 문제야? 말해봐. 준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일단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해요. 준혁이가 인감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찍어줘.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준혁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무서웠어요.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혁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왜 저러는 거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형외과 과장실로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과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최근에 아버님 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요. 신경과 교수님이랑 자주 상담하시더라고요. 신경과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경과요. 왜 준혁이가 신경과 교수와 상담을 하는 걸까요? 남편 때문이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준혁이가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혹시 남편이 심각한 병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준혁이가 부모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누구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예요. 영숙이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어요. 점심때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아침에 나를 못 알아봤어.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류 처리를 해야 한다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준혁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가 무슨 병에 걸린 거야?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저를 못 알아본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후에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는데 남편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집이 어디 있소?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동네인데 길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재웠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혁이 말이 맞는 걸까요? 재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게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준혁이가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어요. 수진이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맞은편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치매예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아빠를 몰래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초기 치매였어요.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라니요. 우리 남편이 치매라니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1년 길어야 2년 안에 아빠는 모든 걸 잊어버릴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잊어버린다고요. 45년 함께한 기억을 모두 잃는다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빨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해요.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판단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나중에 아빠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엄마 재산까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안전해요. 엄마 명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아빠가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질러도 엄마는 보호받을 수 있고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도 충격인데 이혼까지 해야 한다니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엄마가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숨긴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빠가 치매라고.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서류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도장을 안 찍어주셔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아빠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엄마. 매일 밤 잠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 아들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준혁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서류에 도장 찍어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엄마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준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알아.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사람과 법적으로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한테 시간을 줘.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제발이요. 준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이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치매예요. 정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45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준혁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경과를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제가 환자 보호자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님이시죠? 3개월 전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네요. 담당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면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프린트해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이 적혀 있었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 MRI 검사 결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뇌 사진에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해마 부분이 위축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견서를 읽었습니다. 환자는 최근 6개월간 단기 기억력 저하, 시공간 지각 능력 감소, 판단력 저하 증상을 보임. 현재 초기 단계이나 빠른 진행이 예상됨. 향후 12년 내 중기 단계로 진행 가능성 높음. 법적 능력 상실 전 필요한 조치 권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준혁이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치매였어요. 1년에서 2년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를, 아들을, 우리가 함께한 45년을 모두 잊는다는 거였어요. 신경과 교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환자 보호자시군요. 앉으세요.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맞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확실합니다. 조기 발견이어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23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아드님께서 이미 여러 번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법적 문제, 재산 문제, 간병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더군요. 훌륭한 아드님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병원에 와서 교수님과 상담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모든 걸 혼자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아드님 말씀 들으세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가 판단력을 잃기 전에 재산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계약이나 법적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어디 갔었소? 밥은 먹었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질문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봐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병원 갈 필요 없소? 남편은 여전히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우리 검사 한번 받아봐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가보지 뭐. 남편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오후에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병원 다녀왔어. 아빠 진료 기록 봤어. 엄마가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알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재산을 탐내는 줄 알았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 알았어. 미안해. 저는 울먹였습니다. 준혁이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준혁아, 그런데 말이야.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거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는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법적 분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빠가 나중에 사기를 당하거나 이상한 계약을 해도 엄마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치매 환자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남편이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려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두면 저는 안전하다는 거였지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계속 같이 사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단지 법적으로만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알겠어. 엄마가 도장 찍을게. 저는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내일 변호사님 모시고 갈게요. 서류 다 준비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는 거였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라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곧 모든 걸 잊어버릴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힘내요. 함께 이겨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자면서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동의서,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협의 이혼으로 합니다. 재산은 모두 부인 명의로 정리하고 나중에 아드님께 증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뭐요?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라니, 이혼이 무슨 좋은 일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빠,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아빠 엄마는 계속 같이 사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면 헤어지는 거 아니요. 왜 같이 살아? 남편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혼 신고는 저희가 대리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저는 남편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찍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류 한 장에 도장 하나로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일주일 안에 이혼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남남이요. 헤어져야 하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계속 같이 살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당신이 치매라는 걸, 앞으로 기억을 잃어갈 거라는 걸, 준혁이가 우리를 지키려고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걸이요.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랬구만. 내가 치매였구만. 그래서 자꾸 잊어버렸던 거군.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고생만 시키는구만.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도 함께 할 거예요. 끝까지 함께요. 남편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인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기 발견이어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준혁이가 태어났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잊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많은 추억을 나누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준혁이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됐어요. 이제 엄마 재산은 모두 안전해요. 아파트도 예금도 다 엄마 명의로 정리됐고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어쩔 뻔했니?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혁이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빠 간병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와서 시아버지 간병 돕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간호 기술도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게 미안했어요. 수진이는 항상 저희 편이었습니다. 준혁이를 도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저, 준혁이, 수진이 네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남편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 남편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랐으니까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오.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 사랑하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저를 잊어버려도 그 사랑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당신을 못 알아봐도 화내지 마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4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끝까지 함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하고 물을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영숙이에요. 당신 아내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지 하고 기억해냈습니다. 준혁이는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체스를 두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와서 남편을 돌봐줬습니다. 간호사였던 경험을 살려 남편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저는 준혁이에게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오해했지만 결국 준혁이가 우리 가족을 지킨 거였습니다. 법적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덕분에 제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만약 그때 준혁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4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만나서 행복했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준혁이를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이혼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김 여사님이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고도 같이 살아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치매예요. 법적으로 분리해야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대요. 아들이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박 여사님도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효자네요. 자식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요즘 그런 자식 드물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준혁이가 정말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 복 받았어요. 그런 아들 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복이 많죠.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병을 모른 채 살다가 큰 사고라도 났다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기억력은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봤어요. 가끔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보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준혁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평생 엄마 아빠를 지킬게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어느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도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건 알겠소.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밤에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서로를 지키는 것,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됐습니다. 준혁이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아픈 결정이었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었어요. 만약 그때 준혁이가 포기했다면, 만약 제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아픈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예쁘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저는 남편 곁을 지킬 겁니다. 남편이 저를 잊어버려도 제가 남편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한 45년을, 우리가 나눈 사랑을, 우리가 이룬 가족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남은 모든 날들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